일단은 이제 여러분들 그 시장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그 좀 길게 할 거예요. 비트코인. 비트코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이 비트코인이 왜 만들어진 거고 어떻게 쓰일 거고 또 어떻게 시장이 세상이 바뀔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알아야 돼요. 예, 근데 뭐 아주 깊이 알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어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다음에 또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얘가 이제 이렇게 가치를 키워나갈 건지 뭐 이런 것들 설명을 쭉 드리면서 개요도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2014년, 2014년 또 2018년, 2022년, 2026년 4년 주기죠? 4년 주기, 4년 주기예요. 네, 이렇게. 어, 4년 주기인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렇게 1년 내내 가격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1년 내내 가격이 떨어져요. 네.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이렇게 떨어집니다. 네. 그리고 2026년은 아직 오지 않았죠. 오지 않았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 2026년도에 이렇게 4년 주기로 이렇게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현상이 생길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네. 그 다음에 나머지 3년 동안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비트코인이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요. 지금까지 어떻게 됐어요? 지금까지 올라왔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1년이 남았는데 1년 어떻게 될까요? 예, 지금 2025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올라갈 것이다. 예. 그러면은 2026년 이 지나고 2027년도에는 어떻게 돼요? 또?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태까지 이렇게 움직여 왔고.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왜 생기냐면 2016년, 2020년, 2024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반감기가 있었습니다. 반감기. 네. 이렇게 반감기가 일어나면서 마치 지구 주변을 돌고 있는 달이 있잖아요. 달이 지구 주변을 돌면서 생기는 현상과 같은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달이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지구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닷물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바닷물이. 그죠? 바닷물이 움직이는데 우리가 서해 바다에 가 보면은 그게 확연하게 이제는 딱 그 티가 나는데 굉장히 먼 거리를 바닷물이 빠져나가요. 예. 예전에 그 꼬치 해수욕장 가가지고 그 물 빠졌을 때 금을 가지고 가가지고 내 꽃게 잔뜩 잡고 그랬거든. 이렇게 막 불법인데 밤에 몰래 가가지고 했어. 그래가지고 다라이에다가 막 잡아가지고 막 밤새 구워 먹고 막 라면에 넣어 먹고 막 그런 적이 있는데 물이 엄청 빠져요.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물이 들어왔을 때는 마을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해변가에서 있는 사람들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물이 빠지면은 안 보여요. 저기까지 빠지거든요. 그럴 정도로 물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거를 우리가 조수간만의 차이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게 물이 들어왔다 빠졌다 하는데 그러는 와중에도 파도는 있어요, 없어요? 파도가 있죠? 예. 그렇게 파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파도가 있어요. 이렇게. 예. 파도는 있지만 어쨌든 이 4년 주기로 이렇게 물이 빠지고 들어오는 이 현상은 굉장히 크게 있어요. 파도가 있다 할지라도 이게 더 커요. 예. 그래서 진짜로 그랬냐 이렇게 보면은
2015년도에 비트코인이 15만 원 정도였어요. 그 다음에 2017년도 말에 비트코인 2,700만 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2019년 그때 300만 원까지 떨어져요. 네. 그리고 쭉 올라가서 2021년 막 그 일론 머스크가 막 비트코인을 사들이기 시작한 그때죠. 예, 그때가 비트코인이 8천만 원까지 가요. 네. 그리고 2023년 1월 비트코인 얼마였어요? 2,100만 원으로 다시 봄이 시작을 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는 2025년 비트코인은 1억 3천이에요. 1억 3천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가격이 더 오를 여지가 있죠. 예. 그리고 겨울을 맞이할 겁니다. 예.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니 겨울 지나고 그러면 해야 되는 건가요? 이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는 다행히 계약 기간이 4년이죠. 4년 계약 기간 내에 반드시 겨울을 한 번씩은 여러분들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따 얘기를 들어보면 알겠지만 이 비트코인을 모으기 시작하는 가장 좋은 시점은 지금 당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습니다. 이 반감기는 디플레이션 현상이 생기게끔 만들어진 기술적인 특성입니다. 이 블록체인에, 특히 비트코인에. 예. 그래서 반감기로 인해서 이런 패턴이 생기는데 이 패턴을 우리는 지금부터 절대 패턴이라고 할 거예요. 절대 패턴. 절대 패턴. 예. 아시겠죠? 예, 이거를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마라. 예. 4년 주기로 움직인다. 예.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대신에 시장은 그 변동폭은 점점 줄어서 시간이 조금 더 흐르면 좀 안정적인 형태로 가겠지만 이런 패턴은 계속해서 반복된다. 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제 말이 믿어지는 분들은 믿으시면 되고요. 예. 계속 얘기 드릴 테지만 믿기시면 안 믿어도 돼요. 여러분들 팔자기 때문에 제가 강제하진 않습니다. 예. 제가 드리는 모든 말씀은 강제하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 자유롭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언제 시작했냐면 요때 시작했습니다. 요때 시작해가지고 벌써 이 절대 패턴 내에서 기회를 몇 번이나 맞이했겠어요. 지금 3번째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저는 내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제 나름대로 돈을 벌었는데 돈 버는 걸 좀 셈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렇죠. 알려드리는데 셈만 내고 자기네들은 자기네들 생각대로만 하면서 어쨌든 저는 기회가 3번째예요. 예. 그리고 4번째도 5번째도 그 기회는 제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걸 절대 믿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단기적으로 지금 일어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농사 짓는 분들하고 똑같이 하면 돼요. 농사 짓는 분들하고. 예, 농사 짓는 분들이 봄이 되면은 뭘 해요? 농사 질 준비를 하죠. 예, 그리고 씨도 뿌리고 뭐 이렇게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여름이 와요. 여름이 오면은 뭐가 같이 와요? 장마 오죠? 반감기가 장마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 장마가 끝날 무렵에 우리가 나락을 심어놨다면 벼죠, 벼. 나락을 심어놨다면은 장마가 끝날 무렵에 어떻게 돼 있어요? 얘가 장마 오기 전에는 이게 자라는 건지 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장마가 끝나고 나면 쑥 커 있죠. 예, 여기도 그렇습니다. 비트코인이 봄이 되면은 잘 모르겠는데 좌우지간에 반감기가 지나가는 그 사이에 쑥 자라 있어요. 제가 2023년 초에 여러분들한테 뭐라 그러냐면요. 그때 1년 내내 가격이 떨어졌어. 8천만 원에서 2,100만 원으로. 그때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라 그러냐면은 지금부터 봄이 시작됩니다. 눈이 녹을 거예요. 라고 얘기했죠. 그때가 비트코인 2,100만 원이었어요. 순식간에 녹대? 순식간에 눈이 녹더니 비트코인이 순식간에 막
막 1억을 넘어버리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눈만 녹았을 뿐인데. 그죠? 그 가을이 이제는 왔어요, 지금. 가을에는 뭐를 해야 돼? 추수를 해야 돼. 예.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포트폴리오를 좀 이렇게 나눠 놓을 필요가 있거든요. 이렇게. 물론 막 너무 다양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복잡하니까. 그냥 이렇게, 그 가치 변화가 없는, 가치 변화가 크게 없는 그런 걸로 좀 옮겨놓으면 돼요. 서서히 옮기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정확하게 날짜를 알려달래. 여러분들 그 저기 농사 짓는 분들이 가을에 나락 이렇게 벨 때 나라에서 정해놨어. 나락 빼는 날? 정해놨어요? 그 자기가 마음에 드는 날, 그죠? 예, 그런 날 정해가지고 딱 기계 돼가지고 그냥 쫙 나락 빼면 되잖아.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면 돼요. 날짜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쫙 해가지고 그리고 비중도 좀 나눠 놓는 거예요. 예, 비트코인도 일부 가지고 있어야겠죠. 내 생각에는 한 50% 정도는 비트코인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이 뭐 한 개를 모았던 뭐 얼마를 모았던 상관없이 절반 정도는 비트코인으로, 절반 정도는 가치 변화가 크게 없는 USDT 같은 걸로 저 같으면은 이렇게 해놓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제 방법이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하면 돼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산을 잘 지켜 나가야 돼요. 이때는 이런 일이 반드시 벌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봄이 다시 오면은, 봄이 오면,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USDT를 이제 겨울 동안에 필요하면 또 썼을 텐데, 남은 거 가지고 비트코인을 좀 사드린다든가 아니면 또 그때 가서 조금 채굴기를 늘린다든가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봄에는 또 준비하는 거야. 근데 이거를 안 하고 시장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막 욕심을 부려요. 욕심을 부려가지고 요 시점에 막 가격 올라가거든요. 가격 올라가니까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것 같아. 그래가지고 꼭 움켜쥐고 있어. 그러다가 어떻게 돼? 그러다가 서리를 맞아. 서리를 탁 맞아버리면은 이 그 곡식이나 이 작물이 어떻게 돼요? 욕심 부리고 있다가 그냥 작물이 전부 다 서리 맞고 녹아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가격이 툭 떨어집니다. 떨어지니까 또 못 팔아. 떨어지니까 본전 생각 때문에. 그러다가 언제 팔아? 언제 파냐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생계 때문에 막 파는 거야. 생계 때문에. 좋은 가격에 팔아? 싼 헐값에 그냥 팔게 되는 거야 결국에는. 그래가지고 봄이 딱 오면 어떻게 돼 있어? 그 가격 올라가가지고 내가 만져보지도 못한 그 가치로 막 돈이 커져 있거든. 그때는 써보지도 못하고 똥값 됐을 때 그때 생계 때문에 팔아가지고 다 쓴 다음에 봄 되면은 여러분들이 씨를 다시 뿌리려면 뭐가 필요해? 시드가 필요하잖아. 시드가. 그죠? 씨앗으로 쓸 씨앗도 남겨놓지 못하고 그냥 다 팔아 제껴 버린 거야.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봄 되면 어떻게 돼? 봄 되면은 씨앗으로 쓸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언제쯤 다시 나락을 심냐면요. 넘들 전부 다 이제는 다시 가을 정도 돼가지고 남들은 수확할 쯤 돼가지고 그때 겨우 조금씩 지금이라도 해야지 이러면서 조금씩 하는 거야. 그래서 이 패턴하고는 완전히 그 뭐 반대되는 그런 게 됩니다. 지금 그러고 계신 분도 많을 거야 여기. 많지는 않겠구나. 몇 분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그 패턴과는 다르게 내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같을 때라도 이렇게 우리 이제 채굴기라는 거는 뭐 사실 이제 그 뭐 꼭 봄에 심어야 될 게 아니니까 언제라도 이거를 준비를 해서 이거는 계속 굴러가다가 봄을 맞이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서리를 맞거나 그러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들 그 준비를 계속 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비트코인이 어떻게 가치를 갖게 될 거냐에 대한 그래프예요. 이렇게.
아, 뭐 저는 기술적인 거나 이런 거는 예전에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는데 굳이 그게 필요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여기에 그거를 잘 가르쳐 줄 젊은 인재들이 많아, 여기 강사들 중에. 그런 분들한테 얘기 들으시고, 저는 좀 크게 그 지정학적으로 이렇게 좀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좀 다를 수 있어요. 예, 그 기술적으로 좀 궁금한 게 많으신 분들은 그런 그 우리 젊은 강사들, 예, 이런 분들 찾아서 들어보세요. 뭘 만드실지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는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걸 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기술적인 것들 이런 것들보다는 시장 움직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언제요? 2009년이죠. 2009년도에 이제 처음 공개가 됐어요. 비트코인은. 예, 공개가 됐고, 그때 공개가 될 때 백서 내용에는 뭐 다 이렇게 아홉 장이지만 이렇게 그 며칠 전에 그 아홉 장을 해석해 놓은 그 책이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 저기 그 최강일 강사가 알려줘가지고 그 책을 사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책 산데 이렇게 두꺼워요. 900페이지가 넘더라고요. 9장을 900페이지로 늘려놓은 거야. 그리고 종이가 여러분들 그 저기 그 뭐야 저기 성경책 종이야. 그리고 그 옆에다가 금색으로 딱 발라놨어. 그래가지고 마치 성경책 같은 느낌이 딱 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읽었겠어요, 안 읽었겠어요? 안 읽었습니다. 너무 겁이 덜컥 나는 거야. 야, 이거 언제 다 읽냐? 그래가지고 덜컥 겁이 나가지고 그냥 사가지고 지금 책상에 딱 얹어놓고 제목만 봤습니다. 제목만. 와, 이제 그런 책을 제가 봤는데 9장 내용이지만 900장으로 늘려놨어요. 예. 그럴 정도로 이게 가지고 있는 내용 자체가 너무나 이게 함축적인 거야. 이게 세상을 바꿔야 되니까 이걸로. 예? 얼마나 많은 거를 내포하고 있겠습니까? 어쨌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거죠. 뭐 기술적인 것들도 있고 무슨 뭐 시스템적인 이렇게 시장 시스템적인 내용들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중간자를 대체하자 이 내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중앙화되어 있는 지금 정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정말 이용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은 은행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모든 중앙화된 거를 언제까지 믿을 수 있는 거냐. 예. 정부를 어떻게 믿냐. 이거예요. 은행도 막 그냥 뭐 덜컥덜컥 무너지죠. 뭐 정부는 안 그러나요? 안 그러나요? 그리고 각 정부마다 이렇게 돈들을 찍어내는데 만약에 우리나라 돈도 있고 미국 돈도 있고 이렇잖아요. 어느 나라 돈을 더 신뢰를 할 수 있어요? 이상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달러가 더 신뢰가 가. 맞죠? 근데 달러조차 어때요? 지금 믿을 수 있어요? 달러조차 믿을 수 없는 거야 지금. 예. 그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중앙화되어 있는 것들은 더 이상 신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완전 탈중화된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중간자를 대체하자. 누구로? 생태계 구성원 누구라도 원한다면 자발적으로 여기 합류해서 그 다음에 이 은행이 그동안 하던 일이죠. 작업 증명과 같은 또 그 중앙화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 작업 증명을 하는데 그건 이제는 이렇게 보면은 뭐 공무원들이 한다든가 뭐 아니면은 이 은행에서 하던 그런 중앙화된 모든 것들을 이제는 생태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가지고 다 하자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을 뭐라 그러냐면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참여적 공증자라고 해요. 참여적 공증자. 이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작업 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작업 증명. 작업 증명. 참여적 공증자들이 작업 증명을 한다. 그 작업 증명된 블럭이 차곡차곡 쌓이는 걸 뭐라 그래요?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블록체인이라고. 이해가죠? 예, 그래서 이 블록체인 기술은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가지고 작업 증명에 참여를 해주고 10분마다 그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작업 증명된 블록이. 그게 차곡차곡 쌓이는 것을 블록체인이라고 한다. 예, 충분히 그렇게 해도 중앙화된 것들만큼 그거보다 더 신뢰할 수 있다. 예, 이런 거죠. 좀 덥나요? 안 덥죠? 예. 그 저기
그 눈 감고 계시는 분들은 뭐 재미없으신가 봐요. 자, 최대한 지금 재밌게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계좌번호 적어드릴까요? 아니면은 저기 그 비트코인 주소를 적어드릴까요? 아니 쑥박료는 내고 가야지.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 지금 2시간 이상을 지금 해야 되는데 2시간 동안 푹 주무시고 나서 그냥 가시려고? 네. 나가는 길에 쑥박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 아무튼 2009년도에 그렇게 그 공개가 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참여적 공증자로 이제는 많지는 않지만 참여하기 시작하고 노트북 하나 펼쳐놓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거기에 내 노트북을 켜놓고 전기를 써가면서 참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가치가 전혀 없을 수밖에 없는 그 인센티브였지만 그거를 이제 그 받기 시작합니다. 비트코인이라는 걸. 막 그래가지고 막 그때는 얼마나 가치가 없었나. 비트코인 만 개 가지고 피자를 한 판 바꿔 먹기도 하고 막 이랬어. 예. 그때 여러분들 우리가 피자 장사를 했어야 돼. 그래가지고 그 피자를 만 개로 이렇게 바꿔서 먹기도 하고 막 가치가 없었던 거지.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결국 수요가 늘어나니까 비트코인 가치가 조금씩 이제는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끼리는 이 비트코인을 에셋, 에쿼티 이렇게 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죠. 예, 이들끼리는. 그리고 나서 이제 맨 처음에 들이댔던 게 어디냐면은 금융 시스템이잖아, 얘네들이. 그랬더니 금융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그 기득권들은 뭐라 그래요? 굉장히 웃기죠. 여러분, 뭐 기술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들이 여태까지 만들어 놓은 그 큰 거대한 카텔이 만들어 놓은 그 시스템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거야. 되게 가소로운 거야. 그래가지고 이들이 이렇게 탈중화된 그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은행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너무 웃긴 거야. 해봐, 뭐 이렇게 된 거죠. 해봐, 이렇게. 예. 그래서 15년간 검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15년 동안 검증이 됐어요. 예. 그리고 지금은 여기 있어요. 여기. 요거를 이제는 우리가 티핑 포인트라고 할게요. 티핑 포인트. 여기에 있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걸 어떻게 아느냐?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것들을 분석을 했을 때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를 그래도 어느 정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시장이 빠른 속도로 상품화되었습니다. 상품화되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은 기술이 빠르게 응용될 거예요. 그리고 고도화된 기술들이 쏟아져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 고도화된 기술을 쓰면서 여기는 채택해서 쓰게 되면서 빠르게 대중화가 이루어집니다. 자, 시장이 대중화되면서 더 커지겠죠. 커지게 되면 변동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줄어드는 거예요. 시장이 커지면 변동성은 줄어든다. 그러면은 이제는 이 비트코인 가격이 변동성이 크지 않고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안정화되니까 그때는 여러분들이 얘를 커런시라고 여기게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커런시라고 여기게 된다. 자, 그렇다면 대중화되기까지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순서에 입각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상품화돼야 되고, 그 다음에는 제도화돼야 되고, 그 다음에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고, 그 다음에는 대량 채택이 이루어져야 돼요. 상품화가 어느 정도 되었냐? 상품화는 이제 여러분들 뭐 우리 그 미국에 제일 먼저 됐던 게 미국의 선물거래위원회를 통해서 선물 상품으로 인정이 됐었고, 이게 꽤 오래됐죠. 그 다음에 이제
현물 ETF 승인이 됐어요. 현물 ETF. 그죠? 예. 그다음에 이 기술만의 그리고 지금은 이제 뭐 이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비영리 단체, 비영리 법인조차도 이제는 코인 시장에 계좌를 개설할 수가 있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내년 정도면은 이제 일반 법인들도 이제는 열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가능하게 했던 게 현물 ETF예요. 예. 그래서 ETF가 이제는 승인이 되고 ETF 거래가 시작이 됐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기관이나 법 뭐 이런 그런 일반 대형 회사들이나 법인이나 막 이런 데가 가지고 있는 자금이 이 시장으로 유입되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 기술만의 별도의 시장도 만들어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Decentralized Finance, DeFi라고 하죠. DeFi라고 하는 시장이 열려 있고 그 시장을 통해 가지고 또 다른 파생된 굉장히 다양한 상품들이 또 만들어지고 테스트가 되어지고 있고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는 어느 정도 시장이 있게 되면은 요거는 제 추정인데 예. 제 생각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뭐 아직까지는 안 됐으니까 제 뇌피셜입니다. 뭐냐면은 주체가 없는 덱스 시장이 열린다. 예. 비트코인이 왜 아직까지도 살아 있을 수 있었어요? 주체가 없어서. 그러면은 이거를 거래하는 시장조차 주체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것도 무법지대? 무법지대? 무법지대가 될 수도 있겠다. 뭐. 어쨌든 주체가 없는 덱스 시장이 열릴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장은 양분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러니까 그 이제 정부가 이렇게 중앙화 시켜놓은 그런 데를 통해 가지고 정부의 신뢰를 바탕으로 발행해서 유통시키고 있는 법정화폐를 다루는 시장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민간 주도 화폐인 비트코인이 가치 기준이 되어서 움직이는 새로운 시장, 그 시장이 이제는 통제가 불가능한 그런 시장이 또 시작이 될 텐데 거기가 이제 주체가 없는 덱스일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상품화되는 과정에 제도화가 빠르게 이제는 이루어집니다. 제도화. 제도화가 되는 것은요, 이것도 순서에 입각해서 그렇게 돼야죠. 일단은 정부가 보호받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질 테고요. 그 다음에는 세금을 걷기 위한 조치를 할 겁니다. 정부가 보호받기 위한 조치는 언제 했어요? 2022년 3월 24일인가 그럴 거예요. 그 다음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언제 되었죠? 24년 7월 14일. 그 다음에 세금은 언제부터 걷기로 했어요? 원래는 21년도부터 걷기로 했었습니다. 21년도에 세금을 걷겠다고 했었어. 왜 그러냐면 그때 비트코인이 8천만 원까지 올라가면서 이게 엄청 돈들을 벌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세금 그 정책 기조가 소득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세금을 걷겠다 해가지고 막 세금을 걷어들이려고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세금을 거두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공부를 해보면은 얘는 결국 물론 이제 자산이라고 우리가 여기고 있지만 돈에 가까운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세금을 걷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될 거다. 그래서 요거는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세금을 걷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었거든요. 물론 이제 이것도 제 뇌피셜인데 저를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팔자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밀었어요. 결국 21년도에 걷기로 했던 게 언제? 25년도에 걷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밀었었어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 그 지난 총선 때 여당 야당이 전부 다 공통 공약으로 내걸었던 게 세금을 미루겠다, 유예하겠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세금이 27년도에 걷어질 거라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렇지만 27년도가 되면은 결국 세금을 걷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걷지 않을 가능성이 이거는 세금을 거둘 일이 아니다.
그래서 뭐 그렇다 할지라도 어쨌든 27년부터 세금을 걷겠다고 하니 우리는 이때 세금을 걷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정부가 보호받기 위한 조치가 됐어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AML, 트래블 룰 이런 거 있죠? 이런 겁니다. 이걸 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디지털 자산을 다루는 것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그를 다루는 과정에 자금 세탁을 하거나 외환거래법을 위반하거나 테러 자금을 조달하거나 조세 회피를 하거나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제를 하겠다고 이제는 그 보통 은행에서 시행하고 있는 AML 관련 규제가 이쪽 시장에도 적용이 된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전통 그 제도권에서 이미 하고 있던 그런 정책이 반영이 된 거예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해가죠? 예.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작년 금감원에서, 그죠? 금감원에서 발표했죠?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코인을 발행을 하거나 이거를 유통하는 거에 대해서 면밀히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코인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발행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 굉장히 지금은 이제는 위험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누가 코인 만들었다 그러면 쪼르륵 가가지고 그것 좀 어떻게 좀 돈 될까봐 사놓고 이러죠. 예. 일단 제일 먼저 따져봐야 되는 게 이거 그 승인 받은 건지, 예.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걸 다 따져봐야 되고 그렇다 할지라도 시장에서 진짜 성공할지, 그리고 우리나라에 상장도 안 돼. 일단 외국에서 3년 이상 거래가 이루어진 상태가 되면 한국에 상장이 돼. 이렇게 굉장히 불편해. 예.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요 무슨 뭐 코인 중앙화된 것들 전부 다 이렇게 관심 가질 필요 없고요. 지금은 오로지 그냥 비트코인.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코인에 관심을 갖게 되면은 결국 이렇게 될 겁니다. 돌고 돌아 비트코인.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그냥 비트코인만 모으시면 돼요. 지금은. 예. 자, 이게 언제까지 상품화 돼 갈 거냐? 예. 요 대중화가 이제는 촉발되는 시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세금을 걷기 시작하거나 뭔가 이제는 그런 2027년 잔뜩 세금 내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세금을 걷지 않겠다 그러면 이제 대중화 촉발되는 거야. 그때가 몇 년 남았습니까? 네. 2년에서 3년 아니겠습니까? 그죠? 2년에서 3년 대중화 촉발되고 대중화가 완전히 끝나는 시점까지는 언제가 될까요? 얼마나 걸릴까요? 자, 네, 여기까지인데 제가 예시를 하나 보여줄게요. 여러분들 이제 이거 보이죠? 그래프예요. 그래프인데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확대해 보면 금이 현물 ETF 승인이 되고 나서 그래프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이에요, 금. 근데 금이 언제 ETF가 승인이 됐을까요? 2014년입니다. 2014년. 죄송합니다. 2004년. 네, 2004년입니다. 얼마 안 됐죠? 얼마 안 됐어요. 그때 금 가격을 보니까 이 그래프상으로 거의 0에 가까웠어요. 그 정도로 쌌습니다, 금이. 2004년도에. 그랬는데 최정점을 찍은 게 언제냐면은 그리고 나서 안정화됐죠. 최정점을 찍었던 게 바로 2012년에서 4년 정도입니다. 한 10년 만에 최고점을 찍은 거야. 10년 만에. 이해가죠? 이 봐보세요. 지금 이렇게. 근데 여기 0이었던 게 여기 보면은 뭐라고 써있냐면 21만. 0에 가까웠던 게 21만. 이렇게 돼 있어. 예. 어마어마하죠? 예, 이렇게. 자, 말도 안 되는 성장을 한 거예요. 금이. 응? 자, 10년 걸렸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현물 ETF 승인이 언제 됐습니까? 작년 몇 월? 1월.
작년 1월이래. 작년 1월 승인이 될 때 비트코인이 얼마였어요? 한 1억 좀 넘었죠? 1억 좀 넘었는데 금과 같이 비교를 한다 그러면은 그것도 0에 가까운 거다. 그것도 0에 가까운 거다. 자, ETF 승인이 되면은 이제 개인들만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살 수 있어? 기관이나 기업들도 엄청나게 지금 싸놓은 잉여금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뭐 하겠어? 지금 비트코인 사드리겠죠. 예. 심지어 며칠 전에는 저한테 그 거래소 중에 한 군데에서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저한테 제안이 들어왔어요. 뭐라 그러냐면 비영리 법인 하나 가지고 있네요. 그래가지고 왜요? 그랬더니 우리나라에서는 비영리 법인이 지금 계좌가 만들어지죠. 비트코인 계좌가. 예, 그거 만들면은 지금 일반 법인들이 그 방법을 알려드리면 안 되겠다. 일반 법인들이 비트코인을 사고 싶은데 비영리 단체와 어떻게 해가지고 비트코인을 살 수가 있어. 그래서 비영리 법인을 하나 만들으라는 거야. 그게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속 가능한 모델이에요? 그렇지 않죠? 지금 몇 개월 빠딱 뭔가 해먹고, 그죠? 제 기준으로 그런 거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저는 안 하죠, 그런 거. 근데 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 합법이라고 하는데, 예, 어쨌든 또 막 머리 굴리는 분들 막 소리 들린다 막. 예? 예, 쉽지 않습니다. 그 비영리 법인 만드는데 최소 5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관이나 기업들이 시장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 들어올 수 있다.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쪽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서 금 같은 경우는 10년 만에 최정점을 찍었지만 비트코인은 물리적인 상태가 아니죠. 그죠? 물리적인 형태가 아니라 디지털 상에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무슨 뭐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거 나오면 퍼져나가는 속도 보셨죠? 어마어마하게 빠르죠? 예, 그런 거랑 똑같아. 비트코인도 엄청나게 빠를 거다. 대중화되는 게 엄청나게 빠를 거다는 거야. 예, 그래서 비트코인하고는 다르다. 저는 이거 5년에서 7년이면 대중화 끝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끝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한테 너무나 지금 진짜 너무나 좋은 타이밍이 온 거예요. 예, 정말 진짜 하루하루가 너무나 진짜 아까운 그런 시기입니다. 자, 이렇게 빠르게 될 거다라는 것을 어떻게 아냐? 그거는 시스템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스템이 얘는 인터넷 기술이에요. 인터넷 기술. 그죠? 인터넷 기술이에요. 그랬는데 그동안은 중앙화되어 있던 인터넷 기술이 이게 어떻게 된다? 탈중화된 인터넷 기술로 바뀐다는 거예요. 네, 중화되어 있던 인터넷 기술이 탈중화된 인터넷 기술로 바뀔 뿐 얘는 인터넷 기술이야. 근데 지금 인터넷 망은 어느 정도로 지금 인프라 갖춰져 있냐면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라고 하는 위성 인터넷 통신을 할 수 있는 위성을 몇 개를 쌓아 올리냐면 46,000개인가를 쌓아 올린답니다. 예. 어마어마한 거야. 예. 여러분들 앞으로는 전 세계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일론 머스크야. 우리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 났잖아. 그래가지고 우크라이나에서 어떤 항구에 정박돼 있는 그 러시아 군함들을 드론으로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제는 그 드론에다가 유심을 꽂고 어떻게 해요? 위성 통신을 통해 가지고 드론을 쏴 올립니다. 그래서 조종해 가지고 그 항구에 정박돼 있는 이제는 그 선박들을 그 군함들이죠. 그런 것들을 공격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려면은 위성 인터넷을 열어줘야 돼. 누가? 일론 머스크가. 그 일론 머스크가 그러면 안 된다. 이거 만약에 핵을 공격한다든가 이러면 안 되니까 그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안 열어줬어. 그래가지고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죠. 젤렌스키가 발음 잘해야 된다. 젤렌스키가 이제 미국 대통령한테 열어줘라. 바이든한테 열어줘라. 그랬더니 바이든도 이제 일론 머스크한테 얘기했을 거 아니야.
일론 머스크가 노 이래버리니까 바이든도 안 된대 이렇게 된 거야. 이해가죠? 이제 앞으로는 무서운 사람이 누구야? 일론 머스크야, 일론 머스크. 예? 야, 전쟁도 이제 일론 머스크 허락받고 전쟁을 해야 돼. 이럴 정도로. 자, 그래서 인터넷 인프라는 너무나 훌륭하게 잘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응용되고 고도화된 이제 그런 블록체인 기반의 기술들이 쏟아져 나오면 그냥 쓰면 돼요. 그때 가서. 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쓸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는 어떻게 되냐? 가치 기준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 가치 기준이 뭐다? 비트코인이라는 거예요. 가치의 기준이 비트코인이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게 사람들의 채택을 받고 어떤 것들이 많은 사람들의 선호의 대상이 될지 모르잖아. 그죠? 기술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예, 어떤 것들이 선호의 대상이든 간에 여러분들 그 모든 것들이 가치의 기준이 필요한데 그게 뭐다? 비트코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겠으니까 비트코인만 가지고 있으면 돼, 그냥. 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 때문에 빠르게 대중화가 이제 될 텐데 그 뒤에는 이제는 사람들의 대량 채택만이 남은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채택하는 과정에 보면은 여러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채택하는 시점이 다 다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사이먼 시넥이에요. 네, 사이먼 시넥. 미국 사람이에요. 아직 살아 있습니다. 어제 누구한테 알려줬더니 막 검색하더니 아직 살아 있네요 이러더라고요. 살아 있습니다. 네, 사이먼 시넥이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혁신이 전파될 때는 법칙이 있다. 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서 채택하는 시기가 다르다. 첫 번째, 초기 수용자가 있어요. 네. 제가 원래는 6부류로 나눠놨지만 제가 3부류로 줄였어. 그 3부류로 줄여놓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시험을 볼 게 아니기 때문에 이해만 하면 되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말도 좀 바꿨어, 쉽게. 네, 그래서 3개로 줄였는데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가 있는데 그 줄여놓은 거를 우리 목사님 아시더라고요. 그 교회가 너무 커가지고 목사님이 저를 알 턱이 없어. 근데 이거를 얘기하더라고요. 혁신의 전파 법칙 해가지고 초기 수용자, 두 번째 얼리 어댑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그분이 내 강의를 듣나? 네, 초기 수용자, 얼리 어댑터, 세 번째 후기 수용자 이렇게 특성이 다 다릅니다. 네. 그래서 채택하는 시점이 다 다르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 초기 수용자는요, 성격이 급합니다. 정보가 굉장히 빨라요. 그러나 성공하지는 못합니다. 네, 왜 성공을 못하냐면 정보는 빨리 얻지만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이거를 내 거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정보만 빨리 찾아. 그리고 또 다른 정보를 찾아댕겨. 네, 그러면서 실패를 거듭하면서 더 조급해지고. 이해 가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만나가지고 1대1 미팅을 해보면은, 대본에 알 수 있어. 아, 이 사람은 얼굴 써 있어. 초기 수용자, 이렇게. 네. 이렇게 같이 대화를 해보면은, 이럽니다. 보통의 경우, 눈을 못 마주쳐요. 눈을 못 마주치고, 마주치면요, 눈 밑에 살을 떨어요. 여러분 같이 얘기하다 보면 눈 밑에 살을 떠는 분들 많이 보셨죠? 둘 중에 하나야, 그분은. 둘 중에 하나. 첫 번째는 최근에 뭔가 또 잘못 잡았어. 그래야 또 개 털린 거지. 두 번째는 마그네슘이 부족해. 네. 그래서 사무실에 이렇게 오실 때 그런 분이 계시면은 그 바나나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드려. 이렇게 그분 이렇게. 건강 관리 좀 하세요. 이러면서 드려. 예, 아시겠죠? 예.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예. 우리가 흔히 그런 분들을 뭐라 그러냐면 떴다방이라고 얘기해요. 떴다방.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할 때 보통 길게 할 때는 6시간도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3시간 하고 좀 쉬고 3시간 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예. 그랬었는데 만약에 이 안에 그런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안 쉬고 했어요. 6시간. 안 쉬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나가가지고 잠깐 쉬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한테 야, 이거 내가 다 들어본 거야.
내가 다 알려줄게. 가자. 이러면서 사람들을 싹 이렇게 몰아가지고 나가.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전문 용어로 투방질이라고 해. 여기 투방질 목적으로 오신 분들 혹시, 예? 그런 분들이 이렇게 강의 중에도 딱 보면 티가 납니다. 어떻게 티가 나냐면 앉아 있는데 안절부절 못해. 시계를 자주 봐. 핸드폰도 자주 들여다봅니다. 왜 그러냐면 안절부절 못하는 이유가 요거 끝나고 딴 거 들으러 또 가야 돼. 근데 생각보다 좀 긴 거야 이게 지금. 이해 가죠? 예. 이게 집중을 못하는 거죠. 두 번째, 얼리 어댑터들은 긍정적입니다. 능동적이에요. 정보를 당연히 같이 좋아하고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그 정보를 내 거로 만들어내는 걸 잘해요. 탁월합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남들한테 전달하는 걸, 시스템적으로 전달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예. 제가 가끔 여러분들한테 카운셀링 할 때, 우리가 이제는 일할 사람들을 찾아다닐 때 S급, A급, B급으로 이렇게 좀 구분을 할 수가 있다. 이러면서 B급은 평판이 안 좋은 사람, A급은 평판은 좋은데 이 일에 경험이 없는 사람, S급은 평판도 좋고 경험도 있어. 그래가지고 일에 착수하면은 순식간에 뭔가 세팅을 짝짝짝짝 해버려. 아 이거다. 그러면 짝짝짝 해버리죠. S급. 근데 뭐가 더 좋다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이제는 구분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평판이 안 좋은 사람은 또는 평판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먼저 작업을 해야 되는 거야. 평판을 좋게 만들어야 돼. 시간이 좀 걸려. 그래서 평판은 좋은데 일을 안 해봐가지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은 영업을 어떻게 하냐면은 수평 영업을 해. 계속 새로운 사람만 계속 갖다 꼽는다는 표현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계속 새로운 신규 고객만 계속 리크루팅을 해요. 조직을 키울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야.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기존의 고객을 관리를 못하니까 기존 고객이 맨날 그러는 거야. 아, 나 이 사람하고 일을 못하겠어요. 하나도 관리해 주는 게 없어요. 하나도 안 도와줘요. 이러면서 스폰서 좀 바꿔주세요. 이런 분들이 있어. 아, 여기는 스폰서 절대 못 바꿉니다. 그분하고 어떻게든 잘하세요. 이러죠. 돌아버리는 거야, 이 사람은.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춥죠 또. 아니 좀 껐다 켰다 해왔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됩니다. S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뭘 해야 될지도 알아요. 그리고 야, 나 이거 이번에 하기로 했는데 같이 할래? 그러면은 그냥 오케이, 나도 갈게. 나 두 번째야, 세 번째야 이러면서. 아시겠죠?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얼리 어댑터들은 제가 이제 전형적인 얼리 어댑터예요. 전형적인. 그래가지고 뭔가를 할 때 저는 먼저 잘 분석을 하고요. 결정하기 전에 분석을 잘 해요. 그리고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원래 이제 딱 보기에 술을 좋아하게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술을 좋아합니다, 제가. 근데 술도 뭐 과거에는 맥주, 와인 이런 거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좀 바뀌었어요. 지금은 바뀌었는데 와인을 잔뜩 사놨는데 와인이 산화가 돼 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막 와인 냉장고니 뭐니 잔뜩 사가지고 와인을 잔뜩 넣어놨는데 다 산화돼 버렸어. 그래가지고 야, 이거 와인 오래 두고 먹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오래 두고 먹어도 괜찮은 거를 찾아보니까 꼬냑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꼬냑을 먹기 전에 공부를 하는 거야. 어떻게 공부를 하냐? 꼬냑 등급은 어떻게 나누고, 그죠? 왜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는 어떤 꼬냑들이 들어오고, 그 중에 5대 꼬냑이 있고, 그런 꼬냑들, 그 다음에 마시는 법 해가지고 잔은 어떤 걸 쓰고, 어떤 잔은 어떤 목적으로 쓰고, 뭐 이런 것들, 맛을 볼 때는 어떤 식으로 맛을 보고, 이런 거 있잖아요. 사 공부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는 어디서 사면 되는지, 구입처는 우리나라와 해외가 있고 해외 중에 어디가 싼지 직접 가서 사보고 가격을 다 적어놨어. 이렇게 이렇게 해놓으면은 제가 술 먹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이제는 같이 먹는 사람들이 있어. 같이 먹을 때 내가 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너무 재밌는 거야. 술이 너무 맛있어. 그러겠죠? 제가 최근에 색소폰을 좀 해요. 색소폰도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제
색스폰. 그래가지고 색스폰이 뭐 어떤 종류가 있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어떤 스킬이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씩 늘려나가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해요. 이렇게. 그래서 모르면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고 해가지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색소폰 본 지가 작년 9월부터 했으니까 몇 개월 된 거야? 한 8개월 됐나요? 7, 8개월 됐죠? 예. 그래가지고 7, 8개월 분 사람 치고는 좀 잘 부는 편이야, 지금. 예? 아, 진짜야. 나중에 들려드릴게요, 제가. 예. 근데 만약에 제가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뭐든 그러니까 머릿속에 집어넣고 아는 게 깊이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비트코인을 관심을 가졌을 때는 어땠을까? 제가 미친 듯이 내가 가끔 얘기하잖아. 그 마늘과 쑥 가지고 100일 동안 동굴 들어가 가지고 사람 된 호랑이처럼 그렇게 공부했다고. 그렇게 공부를 하고 내 자료를 만들어서 딱 세상 밖으로 나와 가지고 전달을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2016년 5월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완전히 충분히 이해를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려고 하니까 어때? 재밌어? 재미없어? 재밌는 거야, 여러분들이. 재밌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거를 그냥 어렵게 막 설명하려고. 저는 되게 쉽게 얘기하려고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기 쉽게 얘기를 해야 돼, 지금. 그래서 쉽게 얘기를 해야지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쉽게 얘기를 해주려고 한다고. 예. 나는 그래도 수준이 있어서 좀 어렵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제가 며칠 뒤에 책이 나와. 그 책을 보세요. 책을 보면 돼. 그 책을 보면은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예. 근데 여기서는 제가 어렵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아마 1시간 이내에 다 갈 거야. 자든가.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는 여러분들 이해가 되게 쉬울 거예요. 예. 자, 그렇다. 얼리 어댑터들이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후기 수용자는 수동적이에요. 의존형이고 겁도 많아요. 이 사람들은 안정적인 것만 추구를 해요. 예, 그래서 뭐 진짜 대학 졸업하고 나와가지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야? 취업. 예, 대학 졸업하고 나와가지고 취업이 안 되면 뭐해? 대학원을 가. 대학원 석사 과정을 마치는 동안에 취직을 못해. 그러면 뭐래? 박사 과정을 가. 요즘은 다 석박사야, 지금은. 예? 요즘은. 자기가 전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공을 살려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도전을 해보고 이런 거 시스템적으로 그게 어려워. 왜 그러냐면은 뭔가 도전했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돼? 에? 조기에 절단 나는 거야, 인생이. 조기에. 내가 그 경험을 했잖아. 6전 6패를 해봐가지고 내가 잘 알아. 예, 절단 나면은 그냥 그 회복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 보면은 그런 사회적인 시스템들이 잘 갖춰진 나라들을 보면요, 회생도 짧게 만들어줍니다. 회생을 짧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쉽게 다시 도전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데 우리나라는 절단 났다가는 그냥 인생 예. 아시죠? 예. 그래가지고 옛날에 이런 분들 있잖아. 막 초등학교 때까지는 잘 살았는데 중학교 때 가가지고 거지같이 사는 애들이 있어요. 내 친구들 중에도 있었는데 초등학교 때까지 엄청 잘 살았거든요. 아버지가 절단이 나신 거야. 근데 그 뒤에 좀 나아지냐? 그렇지 않아요. 그냥 계속 안 좋게 사는 거예요. 한 번 절단 나면은 회복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도전 자체가 불가능하죠. 네. 자, 그래서 좀 많이 바뀌어야 돼요. 네,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요새 정치 경제 현실을 보면은 어때요? 정말 엄청난 홍역을 치르고 있죠, 지금. 네. 여기서 정치 색깔 또 드러내면 또 안 되니까. 예, 이 홍역을 치르고 나면은 좀 세상이 나아지려나. 자, 아무튼 후기 수용자들은 그렇습니다. 예, 안정적인 걸 추구하죠. 예. 근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여기 왔다. 그러면요, 자세가 똑같아. 이분들이 자세가 똑같아. 예, 어떠냐면요, 와가지고 등받이가 있는 의자이기 때문에 등을 붙이고 앉아가지고요, 다리를 꼽니다. 또 팔짱도 이렇게 보통 껴요, 이렇게. 예. 그리고 여기까지는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눈을 감아요. 주무시는 게 아니야. 앉아는데 눈을 감아 그냥. 해봐, 뭐 이거지. 해봐.
예. 그러다가 자기가 알지 못했던 뭔가 새로운 정보나 이런 게 나오면 어떻게 하냐면 한쪽 눈만 살짝 떠. 예? 그런 분들 많습니다. 예. 그 보면은 비율을 보면은 초기 수용자는 5%, 얼리 어댑터 13.5%, 후기 수용자 80%예요. 되게 많죠? 네, 그렇습니다. 초기 수용자 5%는 들어왔다 나갔어요. 이 사람들은 들어왔다 나갔습니다. 네. 지금 여기저기 떠돌고 있고요. 뭐 이것저것 하면서 떠돌고 있고, 보통은 이제 이런 분들을 보면은 저기 우리가 공동묘지라고 하는 공동묘지라고 할 수 있는 강남 일부 또는 저쪽 부산 연산동 일부 이런 데 가면은 이분들이 이러고 다니고 있어요. 이러고 어디 오늘 강의 들으면 밥 준대 그러면 거기가 어디요? 이러면서 이렇게 다니면서. 예. 이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이제 기회를 찾아서 기회의 땅을 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거기에서 첫 단추를 잘못 깬 거야. 예. 특히 이 탐욕적인 이 리더라고 볼 수 없는 그런 탐욕적인 잘못된 리더들을 만나고 계속 피가 빨리죠. 예. 피가 빨려요. 그래가지고 종래에는 이제 좀비가 돼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예. 제가 이제 한 번은 그 강남에 가가지고 어떤 오피스텔을 갔어요. 강의하러. 갔는데 이제 오피스텔 안에서 이제 이렇게 내가 강남 가는 거 별로 그래서 안 좋아해. 그 강남에 어떤 오피스텔에서 강의를 하고 엘리베이터를 딱 타는데 우리 식구들이 좀 저한테 강의 듣는 사람들이 탔을 거 아니에요. 타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유 예 같이 타세요 이렇게 같이 타고 쭉 내려가는데 다른 층에서 다시 섰어. 근데 거기서 어떤 분이 딱 이렇게 타는 거야. 타더니 아유 자기 어디가 막 이러면서 막 인사들을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야 여기 사람 많구나 이러고 이제 하는데 그분들이 갑자기 아유 우리 뭐 몇 층에 또 거기 뭐 한다 그래가지고 거기 갈 건데 같이 갈게요. 그러니까 거기도 가야 돼? 가는 거야. 예? 와 그래가지고 야 이 사람들은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겠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보통 보면은 이제 초기 수용자 아직도 헤매고 있고 좀비들이라고 보면 돼요. 예. 얼리 어댑터 13.5% 중에 3%가 들어와 있어요 여기. 예. 그 다음에 나머지 10%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기 수용자 80% 중에 절반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나머지는 대중화 과정에 들어옵니다. 이렇게.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들어온 3%, 물론 3%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강의한 게 좀 돼가지고 그냥 3%를 할게요. 좀 보수적으로 보는 거니까 이해하시면 돼요. 인류의 30%, 80억 인류의 30%. 그러면은 2억 4천만. 2억 4천만이 전부 다 비트코인을 손을 대는 게 아니라 코인 시장에 들어온 거야. 2억 4천만이. 지금은 뭐 꽤 많습니다. 네. 이거보다는 좀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20%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어. 20%가. 그러니까 20%는 몇 명이야? 5천만 명이야. 5천만 명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을 뿐인데 비트코인은 얼마요? 1억 3천이야. 지금. 네. 1억 3천만이야. 네. 근데 지금부터 몇 년? 2년에서 3년 안에 인류의 몇 프로가 들어와? 50%가 들어옵니다. 시장에. 50%. 그럼 몇 명이야? 네? 40억. 40억 인류가 시장에 합류한다. 그랬더니 아유 그게 얼마나 많은데 그게 사람들이 2, 3년 안에 들어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중국은요 CBDC 사용을 시작을 했습니다. 인도도 시작한다고 했는데 시작했는지 모르겠고요. 어쨌든 중국 인구만 그 뭐 언론에 보도 다 난 거예요. 그 중국 인구만 14억, 인도 인구도 그 정도예요. 그러면은 둘이 합치면 30억. 여러분들은 잘 아시는 몇 개 국가가 지금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인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네, 이렇게 되면서 40억은 그냥 껌입니다. 껌.
자, 40억 인류의 20%는 반드시 비트코인을 보유하게 될 거다 이거야. 여기서도 20%가 보유했었으니까 여기서도 20%는 비트코인을 보유하게 될 거다. 몇 명 정도가 될까요? 8억 명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게 될 거다. 그럼 비트코인은 얼마가 될까요? 5천만 명일 때는 1억 3천이야. 근데 8억 명이 되면 얼마가 될까요? 네, 잘 모르겠죠? 네, 잘 모르겠어. 네, 잘 모르겠어. 그리고 또 이것도 감안해서 봐야 돼. 비트코인은 2,100만 개만 발행한다. 그죠? 2,100만 개만 발행한다. 그 중에서 63%는 이미 0.066%의 극소수가 다 가지고 있다. 이거는 움직이지 않는다. 네, 왜 안 움직여? 비트코인의 63%면 어마어마한 돈일 거 아니야. 근데 그거 좀 팔아 쓰지 왜 손도 안 대는 거야? 왜 얘네들은? 에? 아직 시작도 안 됐어. 시장에 내다 파는 사람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나 내다 팔지. 쟤네들은 안 내다 팔어. 진짜. 예. 아직 시작도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 사 모으는 거예요. 이제는 아예 대놓고 미국 정부도 곧 100만 개를 사들인다고 그러고 하질 않나. 그 모 기업 그 모건 스탠리라든가 아니면 또 누구야 거기 어디? 예? 거기 마이크로 스트레치인지 걔네들은 얼마나 약 오르게 하는지 몰라. 요번에 우리 7,000개 샀어요. 요번에 몇천 개 샀어요. 이러면서 계속 약 올리잖아. 그거 다 누가 내답한 거야? 여러분들이 내답한 거야. 기껏 채굴해가지고 모아놨던 거를 그냥 다 찌글찌글 팔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다 걷어들이는 거야 지금. 맞죠? 네. 그렇게 되는 거야. 얘네들은 절대 손 안 댄다. 네, 여러분들. 그리고 600만 개는 영구분실했다. 영구분실 됐다. 찾을 수 있다는 얘기야, 못 찾는다는 얘기야? 못 찾는다는 얘기예요. 영영. 예.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거다.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야. 좋은 거야. 못 찾는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의 희소 가치가 더 커지기 때문에 더 좋은 거야. 예? 못 찾는다. 근데 이거 찾을 수 있다고 여러분들한테 와가지고 사기치면은 여러분들 바로 사기라고 알아야 돼, 몰라야 돼? 그러면 바로 알아야 되는 거야. 절대 못 찾아. 저거를 만약에 찾을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은 비트코인은 망한 거야, 그때는. 여러분들. 예, 망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누가 와가지고 그런 얘기 하면은요,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상식선에서 얘기 드리는 거야. 자, 그런데 이거를 빼고 나면은 남은 게 약 7% 정도 돼. 이 7%의 비트코인은 언제까지 채굴한다? 2140년. 네. 이때가 살지도 못하면서 채굴 거의 끝난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저한테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예? 예? 2140년이라고, 2040년이 아니고, 예? 2140년까지 발행될 물량이다. 예. 자, 그리고요, 이 남은 물량을 지금 이 0.066%를 제외한 또 찌끔찌끔 가지고 있는 건 빼고 나머지 99.9%의 인류가 서로 갖기 위해서 뭐를 해야 돼? 경쟁을 해야 되는 거야. 지금부터. 예? 경쟁을 해야 되는 거야. 만약에 저것까지 감안한다면 비트코인은 얼마나 큰 가치를 갖겠습니까? 여러분들. 예? 그리고 저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되는데 비트코인을 모아야 된다면 가장 좋은 타이밍은 언제야? 지금 당장이야.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게 여러분 좋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내일 되잖아요? 오늘 여기 처음 오신 분들 꽤 계시거든. 그런 분들이 시작을 할 거기 때문에 내일은 그분들 다음이야. 아시겠죠? 매일매일 저와 같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새로운 사람들한테 비트코인을 알게 하고 있고요. 그 사람들 중에는 이 생태계로 계속해서 합류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장으로 합류하고 있어요. 비트코인을 모을 수 있는 가장 좋은 타이밍은 언제다? 지금 당장이다 이거야. 지금 당장. 예? 이렇게 하는데도 느낌이 안 오면 그게 뭐다? 팔자다. 팔자다. 그 사람은 팔자다. 여러분들 과거에 우리 저기
할아버지가 좀 강남이나 이런 데서 땅 좀 사놓고 이래서 얼마나 좋아, 그죠? 그래서 원망해, 안 해? 여러분들 아버지 세대 분들이 삼성 주식이나 그죠? 여러분들 예, 그런 것 좀 사놨으면은 좋아, 안 좋아? 그래서 여러분들 원망해, 안 해? 거짓말 치지 말고. 그런데 여러분들 자녀들이 나중에 우리 부모님은 비트코인도 그냥 사기라고 도망만 댕기고 막 그러니까 비트코인 하나도 안 가지고 있다고 원망할까요, 안 할까요? 한단 말이야, 여러분들. 예? 아시겠죠? 예, 그래서 비트코인을 지금 당장 모아야 된다. 당장 모아야 된다. 여러분들 막 양 얼마나 되는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그냥 뭐 0.001비트면 어때? 0.1비트면 어때? 0.1비트는 많다. 이제 많아지는 거야 이제. 예,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양이 얼마든 간에 무조건 손에 쥐고 있어야 돼. 예, 비트코인을. 자, 그렇다면 이 비트코인이 도대체 얼마나 큰 가치를 갖게 될지, 예, 이거를 만든 사토시 나카모토의 생각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좀 가늠을 해보자고요. 예. 비트코인을 만든 사람 누구라고? 사토시 나카모토. 예. 근데 제가 어떤 지역에 가가지고 보니까 어떤 분들이 비트코인 만든 사람 누구라고 그랬더니 바가닐이래. 비트코인을 바가닐이 만들었대. 그래가지고 아니 이 양반들이 왜 이런 소리를 할까? 그래가지고 내가 물어봤어. 이렇게 알아봤어. 이렇게 왜 그러나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분들 스폰서들 있잖아. 스폰서들이 말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유 우리 비트코인 대표님이시여 이렇게. 에? 저는 아이마인의 글로벌 탑 리더입니다. 예. 비트코인의 대표가 아니고요. 비트코인 대표님이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당연히 내가 만든 줄 알지. 내가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아 지금. 에? 누가 만들었다고요? 사토시 나카모토가 만들었어. 에? 자, 비트코인은 몇 개까지 발행이 된다고요? 2100만 개. 100만 개. 예. 2100만 개까지 발행이 된다. 그리고 최초에는 비트코인이 0.00 해가지고 두 자리만 쓰게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예, 두 자리만 쓰게 만들어놨었어.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뭐 US 달러나 아니면 뭐 유로 하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두 자리 이렇게 쓰죠. 그죠? 이렇게 만들어놨었어요. 그랬는데 초기에 이제는 그 코어 개발자들 중에 루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그 검색해도 나오고요. 제 인스타그램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같이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루크라고. 예. 우리랑 파트너십 돼 있는 회사에 같이 이제는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그 공동 코파운더로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루크라는 친구가 그 제가 이제 최근에 또 읽어본 책 중에 갑자기 책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비트코인 세그윗 이거 들어보셨죠? 비트코인 세그윗. 네, 그거를 한 게 누구냐면 루크입니다. 네, 엄청난 사람이죠. 맞지? 엄청난 사람이에요. 네. 근데 그 친구랑 우리는 지금 이제 뭐예요? 친구 관계죠. 여러분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거를 테스트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야 이거 수준 두 자리가 로 하면은 안 맞고 이거를 8자리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예.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예. 그래서 요거를 소수점 8자리로 바꾸게 됩니다. 예. 이렇게 소수점 8자리를 뭐라 그래요? 1사토시 이렇게 합니다. 예. 1사토시 이렇게 얘기했더니 또 어떤 사람이 또 나가가지고 사토시 코인을 만들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막 강의를 듣다 보니까 사토시 듣게 됐잖아. 그래 나가가지고 딱 이렇게 뭐 길거리 다니는데 누가 와가지고 사토시 코인 자기네들 뭐 채굴하는데 돈도 안 들고 뭐 한다 그러니까 사토시 코인을 여러분들이 또 모으기 시작했어. 뭐 됐어? 예, 열심히 핸드폰 돌려가지고 채굴했는데 뭐 됐어? 똥 됐어 그거 지금 여러분들.
예? 0.0000001비트를 뭐라 그런다고요? 1사토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뭐 1비트 뭐 이렇게 0점 몇 비트 이렇게 얘기 안 하고 500만 비트, 500만 사토시, 뭐 1000만 사토시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예, 아시겠죠? 아, 여기 사토시 코인 파는 데 아니야. 또 이상하게 눈빛이 이렇게 비트코인 소수점 단위가 사토시라고. 예. 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적은 뭐냐면은 US 달러가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 문제가 너무 심하고 이제 신뢰를 잃고 있으니까 기술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인플레이션을 억제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테스트해 보자. 이런 목적인 거예요. 테스트할 목적으로 한 겁니다. 대신에 그렇게 테스트하려면은 US 달러 시장 규모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목적으로 8자리까지 좀 늘린 거예요. 이렇게 보자고요. 근데 그 8자리로 늘린 거는 줄일 수도 있어요. 또 줄일 수도 있고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2,100만 개는 못 바꾸지만 소수점 자리는 바꿀 수 있는 거야. 근데 이제는 못 바꿔. 왜 그러냐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이해가죠? 지금은 개나 소나 만들어진 코인들이 전부 다 몇 자리를 써? 8자리 쓰거든. 그런 것들은 이제는 다 바꿔야 되는. 이제 이게 뭐가 된 거야? 이제 어느 정도의 그 스탠다드가 된 거예요. 8자리. 자, 그런데 그 얼토당토 않지요. US 달러를 물론 이제는 테스트 목적으로 대체 뭐 해볼 수는 있지만 이거를 진짜로 바꾸는 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죠? 예. 그런데 과거 사례를 한번 보자고요. 진짜로 바꿀 수 없는지. 예. 1450년도에는요, 기축이 포르투갈 화폐가 기축이었습니다. 그죠? 포르투갈 화폐가 기축이었다. 몇 년 동안? 80년간. 예. 포르투갈이 80년 동안 기축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 엄청난 막강한 힘 때문에 야, 저 영원히 가겠구나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스페인으로 바뀝니다. 스페인이 105년간 기축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영원할 것 같았던 스페인도 결국 네덜란드로 바뀝니다.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라는 회사가 기축 역할을 무역 엄청난 전 세계적인 무역 활동을 하면서 전 세계 돈을 다 네덜란드로 끌어모아요. 그러면서 다시 기축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프랑스가 하게 되고 95년 동안 하게 됩니다. 그 뒤에는 영국이 하게 되죠. 영국이 115년간 합니다. 평균적으로 몇 년 정도 했어요? 100년 주기로 바뀌었다. 100년 주기로. 기축이 100년 주기로 바뀌었다. 1921년. 중동에서 생산되는 모든 그 오일을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US 달러로만 거래를 해야 된다라는 뭔가 이제 협약이 딱 이루어지면서 US 달러가 오일을 바탕으로 한 기축이 딱 되어버립니다. 1921년이에요. 네? 71년이요? 네. 왜 이러세요? 네? 21년이고 물론 이제는 뭐라 그러지? 좀 더 구체화 됐겠지 그때. 제가 알기로는 2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나 어쨌든. 자, 어쨌든 그렇고요. 미국이 기축이 되고 나서 지금 몇 년 됐습니까? 104년 되었죠? 역사가 반복되는 게 맞다면 기축이 바뀔 때가 되었다. 미국 US 달러가 기축인 이유는 뭐예요? 첫 번째는 오일, 두 번째는 안정성 때문이죠. 오일과 안정성 때문에. 근데 오일은 이제 중동에서만 나오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나오죠. 전 세계에서 나옵니다. 전 세계에서 나오고 있는 오일을 전부 다 US 달러로만 거래해야 돼요? 그렇진 않죠. 그렇진 않아요.
예, 요즘은 이제 US 달러를 신뢰하지 않기 시작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일이 명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정성 문제 또한 2020 그때가 언제냐? 2020년도인가? 아니야, 22년도인가? 2022년도쯤일 거예요. 그때 미국은요, 이제 미국이 가지고 있는 빚을 갚아야 되는 만기가 도래하게 됐어요. 2022년 아마 6월인가 그럴 거예요. 예, 만기가 도래하게 됐는데 미국이 갚아야 될 돈이 얼마였냐면 14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한 2경 정도 됐을 거예요. 2경. 예.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갚을 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돈이 없는 거예요, 미국이. 갚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갚기 위해서는 다시 빚을 얻어서 갚아야 되는데 빚을 가지고 있는 빚보다 더 많이 얻어야 되는 거야. 맞죠? 그래서 의회에다가 승인을 해달라고 합니다. 더 많이 대출을 받도록. 의회에서 승인 해줬겠어요? 안 해주죠. 야, 지금 빚도 못 갚는데 더 많은 빚을 내면은 어떻게 갚을 거냐, 그거. 그래, 승인 안 해주다가 극적으로, 그거 안 해주면 어떻게 해야 돼, 미국이 이제 부도 나는 거야. 그랬는데 2022년 6월 결국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게 되면서 이제 결국 빚을 다시 내가지고 빚을 갚게 됩니다. 이때 이게 세상 전체 다 알려지게 되죠. 우리 같은 사람들도 알게 되는 거야. 이러면서 미국의 US 달러를 더 이상 신뢰를 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심지어 2022년도에 US 달러 국제 점유율을 보면요. 몇 프로? 22년도에 72%였어요. 네. 그랬는데 24년도에 몇 프로? 58%로 줄어듭니다. 점유율이. US 달러의 점유율이 급격히 점유율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2024년도 말에 언론에 이렇게 나오죠. 미국 빚이 얼마가 됐다? 34조 달러로 늘어났다. 34조 달러로 늘어났다 이러는 거예요. 네. 미국은 진짜 지금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솔직히. 그래서 경제공황 지금 관련해가지고 얘기 많이 하죠. 언제 터져도 이상할 게 없다. 미국이 경제공황이 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난리거든. 지금 전 세계가 난리인데 유일하게 가격을 지탱하고 있는 게 비트코인이야 지금. 네? 그래가지고 뭐 여러분들 이 다른 거는 전부 다 지금 막 안 좋은데 비트코인만 지금 상황이 지금 이렇게 좋습니다. 지금. 자, 이렇다. 안정성도 지금은 이제는 끝장이 났다. 2022년도에 이렇게 되면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록펠러 인터내셔널, 로스차일드 이런 데 있죠. 록펠러 인터내셔널의 회장 루치르 샤르망이라는 사람이 언론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세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US 달러의 신뢰도는 영원할 수 없다. 신뢰도가 끝났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비트코인은 유일한 대안자산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비트코인이 유일한 대안자산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 번째는 2년에서 3년. 갑자기 또 까먹네. 제 자료인데 3년에서 5년이야, 2년에서 3년이야. 2년에서 3년 뒤에는 비트코인이 US 달러보다 더욱 신뢰할 수 있는 화폐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US 달러보다 더욱 신뢰할 수 있다라는 거, 안정성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US 달러를 기축으로 여겼던 이유는 안정적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US 달러보다 비트코인이 더욱 안정적인 화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일한 대안자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서 다음 패권을 노리고 있는 게 있어. 화폐 중에. 그게 뭐야? 위안화였어. 위안화. 그래서 그 위안화를 죽이려고 들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위안화보다는 지금 대세가 어떻게 됐든 간에 비트코인으로 밀려고 하고 있어. 그러면서 트럼프가 작년에 대통령 선거를 딱 하죠. 그러면서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공약이 있었어. 비트코인은 전략적 비축 자산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비축 자산이라는 건 뭐야? 준비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준비금을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할 수 있어? 기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왜 전략적이어야 돼? 전략적 비축 자산이라고 했잖아. 왜 전략적이어야 되는 거야?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이었던 거야. 근데 대통령이 됐어 안 됐어? 되니까 비트코인 가격 쫙 올라갔잖아 처음에. 예. 근데 지금 미국이 그리고 나서 미국이 비트코인을 사들인다고 했잖아. 100만 개를 사들인다고 그랬잖아. 그냥 사들이면 돼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든 여러분들을 털어가지고 그냥 사들여야지. 예? 얘네들이 그냥 사들이나 여러분들을 털어야지. 맞죠? 그렇게 된 거야. 어? 걔네들이 그 오피셜로 얘기했잖아. 100만 개 사드릴게. 앞으로 계속 늘려나갈게. 그리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지금 비트코인으로 싹 다 갚을게. 이랬잖아. 트럼프가. 어? 아까 미국 빚이 얼마라고? 34조 달러. 그거를 뭐로 갚는다고? 비트코인으로 갚겠대. 그럼 비트코인이 적어도 걔네들이 가진 게 6경은 넘어야 돼. 6경. 그죠? 6경. 지금 비트코인 전체 시가총액이 얼마인데? 예? 이해가죠? 뭐 물론 미국 힘만으로 그렇게 만들어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다는 거야. 예?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테스트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 보니까 장난이 아닌 것 같아. 장난이 아닌 것 같아. 예. 자, 요럴 때 느낌 오죠? 이거를 돈 냄새가 난다고 하는 거야. 예?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 돈 냄새 잘 맡아요? 잘 맡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돈 냄새를 잘 맡는 분들이면 내가 지금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돈 냄새가 이런 거라고. 예?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는 장난이 아닌 거야. 그래서 이제 결정을 해야 돼,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프를 하나 다시 그리고. 우리 정부의 신뢰를 바탕으로 발행해서 유통하고 있는 법정화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의 가치의 기준으로 정부의 신뢰를 바탕으로 발행하고 유통하고 있는 법정화폐 가치의 기준을 둘 건지 아니면은 전 세계인들, 민간인들이 주도하고 있는 민간 주도 화폐인 비트코인의 가치의 기준을 둘 건지 이제는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지금부터는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제일 쉽게 이해가 되는 그래프를 하나 딱 그려볼게요. 여러분들 비트코인은 15년 됐죠? 15년 동안의 비트코인 그래프를 한번 보자고요. 어떻게 돼 있어? 우상향 돼 있어. 이렇게 우상향 돼 있어. 맞죠? 15년간. 법정화폐의 그래프는 어때? 그걸 보려면은 여러분들 통계청에 들어가셔가지고요. 물가 상승률에 따른 화폐 가치 변화를 한번 보세요. 15년치를 보면 되겠죠? 어떻게 돼 있어? 15년 동안 떨어지고 있어. 요게 법정화폐야. 네, 이렇게. 심지어 매년 7%씩 떨어지고 있어. 매년. 평균이에요. 평균 매년 7%씩 떨어지고 있다. 화폐 가치가 그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동산 있죠? 아파트 같은 거, 살고 있는 아파트 이런 거. 이런 것들이 가치를 보존하려면 매년 얼마씩 올라야 된다고? 7%씩은 오르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매년. 오르고 있어요? 안 오르고 있어요? 망한 거야. 그거는 망한 거야.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매년 7%씩 오르고 있지 않다면 망한 거야. 그냥. 예?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저절로 가치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예. 그것은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를 반증하는 거예요. 예.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여러분들 마트에 가보면 갈 때마다 그죠? 물가가 오르고 있다는 거를 몸으로 느끼죠. 예. 그거는 달리 생각하면 화폐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음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비트코인은 매년 평균적으로 7%씩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올랐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지킬 마음으로 뭔가를 찾고 있다면 지금 비트코인만한 게 없습니다. 부동산도 아니고요. 여러분들 주식도 아니고요. 금도 아닙니다.
뭐다? 뭐밖에 없다 지금? 비트코인밖에 없습니다. 비트코인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말고 다른 거 무슨 뭐 여러분들 뭐 이상한 것들 있잖아. 코인들. 비트코인 말고는 쳐다도 보지 마. 그냥 비트코인만 딱 가지고 있습니다. 예. 느린 것 같지만 비트코인이 제일 빨라. 그래서 비트코인이 더 나은 것 같아.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 돈은 우리나라 국경 벗어나서 쓸 수 있어 없어? 없죠? 비트코인은 쓸 수 있어 없어? 있죠? 전 세계 어디서나 선호를 하고 있어 이제. 예. 여러분들 우리나라 지금 그 경제적 상황이나 외교적 상황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떻게 느껴요? 불안하죠? 지금 좀 불안해. 좀 불안한 게 아니라 좀 많이 불안해. 나 요즘 잠을 못 자. 진짜 불안합니다, 여러분들. 왜 불안해졌냐면은 여러분들 그 우리 주변 국가들을 보면은 일본도 있고 또 북한을 국가로 봐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북한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들하고 어떻게 지내야 돼? 예? 이웃들하고 잘 지내야지. 좀 이렇게 여러분들 막 뭔가를 싸우려고 그러면 안 되고 잘 이렇게 평화롭게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방법도 많거든. 우리나라는 이긴 거나 다름없어. 왜 그러냐면 진짜 그 짧은 시간에 정말 인구도 얼마 안 되는데 전 세계 진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게 만들고 이거 전부 다 엄청난 거거든요. 이게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야 이런 게. 그래서 다 만들어 왔는데 괜히 쓸데없이 말로 건드려 가지고 갑자기 무역이 전부 다 중단되고 막 이렇게 됐죠. 예, 그렇게 되면서 어떤 평화 협정이나 이런 것들이 깨지면서 그 우리 그 휴전선에 갑자기 쥐레를 깔질 않나, 담벼락을 막 높게 세우질 않나. 그동안 다 치웠던 확성기 있죠. 우리나라 확성기 가지고 또 다 갖다가 그냥 또 저쪽 그 잠도 못 자게 괴롭히질 않나 이러잖아. 그죠? 이러다가 전쟁이 날 수도 있는 거야. 지금 전쟁이 나기 굉장히 쉬운 상황입니다. 전쟁이 나면 어떻게 돼? 예? 그러니까 아직도 이런 생각들을 하더라고. 다 죽는데 왜 죽어요? 전쟁. 여러분들 절대 죽지는 않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요 전 세계 그 이 군사력으로 몇 위? 5위입니다. 5위. 우리나라는 전 세계 그 어떤 나라들하고 비교해도요 절대 뒤처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총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진짜 전투기, 미사일 우리 손으로 다 만들어냅니다. 심지어 잘 팔려. 그리고 우리나라는 원래 이제는 이 쏘는 건 잘하잖아 우리나라가 보면은 그래가지고 기가 막혀. 우리나라에서 뭐 K9이나 이런 것들 쏘잖아요. 그러면은 뭐 끝내줍니다.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서 제일 잘 팔려. 전쟁이 나면요. 그 북한 같은 경우는 솔직히 우리 주적이긴 하지만은 북한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순식간에 그냥 다 녹여 없애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가 북한이 아니에요. 주적은 북한이지만 상대가 북한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큰 땅덩이 큰 나라들 있죠. 이런 데가 사실은 우리 적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를 건들면 다 적이지. 그래 다 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는 군사력을 키워온 거예요. 아무도 우리를 못 건들게.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략이 있어요. 뭐냐면 독침 전략. 우리를 건들면 우리는 소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죽는다. 그러나 상대가 아무리 큰 땅을 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도 같이 죽는다. 이런 전략이에요. 우리는 전쟁 나면 다 죽을 각오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군대 갔다 온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이라면 다 알아요. 우린 다 죽는다. 그래가지고 남자들만 남기고 전부 다 아녀자들은 다 어떻게 하는 거야? 다 탈출시킬 거야 아마. 다 탈출시키고 그게 다 알아. 우리 여기 그 대한민국 남자들은요. 여러분들 진짜 어느 정도냐면요. 죽을 때까지 자기 임무가 뭔지 알아.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그러니까 요즘은 내가 딴따라들을 많이 만나. 그래가지고 막 그 군대 있을 때 했던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
그렇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남자들은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임무를 다 압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쟁이 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저쪽 여기 정자동 있죠. 요 전자동 전철역 앞에 가가지고 깃발을 세워놓는 거야. 한 군단을 만들고 싶어. 한 군단. 그래가지고 깃발 딱딱 꽂아놓고 병가별로 딱 꽂아놓고 해쳐 모여 하잖아요. 2시간 안에 한 군단이 만들어질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떤 사람들로? 예비군들로. 네. 그래서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다 알아. 내가 지금 이제 50이거든요. 나는 뭘 해야 될지 알아. 전쟁이 나잖아요. 그러면 저는 제 나이 때는 동네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동사무소 가가지고 총을 받아다가 동네를 지켜야 돼 이렇게. 예. 그게 임무야. 왜 웃어? 그 임무인데 동네 지켜야 되는데. 예?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이라면은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전략을 쓰고 있고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될지 다 안단 말이야. 지금 자기 임무나 이런 것들을 다 안단 말이야. 건들면 죽는 거야 우리나라는. 예? 그래서 주변에 중국인이 러시아인이 우리나라는 안 건들잖아. 이제는 못 건들지. 안 건드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 할지라도 전쟁이 날 수도 있어요. 전쟁이 나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 일단 아녀자들은 전부 다 탈출시키게 될 거다. 가족들을 전부 다 탈출시키는 거야 이렇게. 남자들은 이제 남을 건데 탈출시키는 마당에 그냥 내보낼 수는 없잖아. 그동안 벌어놓은 거 싹 해가지고 챙겨가지고 딱 챙겨줘야 되잖아. 가족들 챙겨줄 때 여러분들 가방에다 돈다발을 가득 담아가지고 만약에 준다고 하자고. 그거 가지고 우리나라 국경 밖으로 탈출을 할 텐데 탈출해서 먹고 살 수 있어? 그거 가지고? 못 사는 거야.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좋아하는 금으로 다 바꿔. 금으로 다 바꿔가지고 금을 잔뜩 담은 가방을 이렇게 줘. 이렇게 내가 꼭 돌아가면 내가 꼭 찾아갈게. 잘 살고 있어. 이러면서 가면 그 금 가지고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나갈 수 있다 하더라도 해당 국가에 도착하자마자 허용해주는 금의 양이 정해져 있어. 이해가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더 좋아하는 땅 문서 같은 거 주자고. 뭐 아파트 이런 거 문서 있잖아요. 집 문서 같은 거.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거보다 더 좋아하는 주식 증권 같은 거 주자고. 주식.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거야, 여러분들. 예?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그런 위급 상황에 재난이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전쟁이 일어나거나 막 그런 위급 상황이 언제든 생길 수 있는 거잖아. 그죠? 지금 내가 봤을 때는 너무나 지금 불안한 상황인데 그런 일이 언제 터질지 몰라. 예? 그렇게 되었을 때 가장 안전한 여러분들 자산을 안전하게 가지고 여러분들이 탈출을 한다든가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게 뭐예요? 비트코인밖에 없어. 비트코인밖에. 제가 일본에 가서도 막 이렇게 전국 투어하면서 강의를 하고 막 인도네시아, 남미 가가지고 강의를 하잖아. 강의할 때 내가 똑같이 물어봐요, 여러분들. 똑같이 물어보는데 일본은 재난이 많잖아. 너네들 재난 나면은 가족들 전부 다 어떻게든 탈출을 해야 될 텐데 뭐 가지고 나갈래? 그러니까 다 비트코인이래. 인도네시아 가서도 내가 물어봤어. 싹 다 비트코인이래. 예? 남미 가서도 물어봤거든요. 다 비트코인이래요. 예, 전 세계가 그냥 생각이 똑같아. 예, 뭐가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비트코인이야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죠? 예. 그거 나중에 물어보세요. 나중에 자세하게 알려드릴게.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진짜 전 세계 민간인들이 전부 다 신뢰하고 선호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가치의 기준을 줄 건지 우리나라 정부의 신뢰를 바탕으로 찍어낸 법정화폐를 가치의 기준으로 줄 건지 잘 판단하셔가지고 그거를 지금부터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비트코인을 지금부터 꾸준히 모아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비트코인을 모으고 싶어요? 네. 비트코인을 어떻게 하면 모을 수 있어? 제일 쉬운 방법은 여러분들 돈 있으면 거래소가 사시는 게 제일 좋아. 제일 빨라. 제일 좋은 건 아니고. 근데 그렇게 사가지고 뭘 못한다? 지키지를 못한다. 제가 이렇게
그나마 이 시장이 어떻게 될지 지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큰 그림을 가지고 이제 똥배짱이 좀 생겼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킬 수가 있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사가지고는 견디기가 어렵다. 그 혹독한 겨울을 그냥 넘길 수가 없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비트코인을 모으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크라우드 마이닝입니다. 크라우드 마이닝. 자, 어쨌든 자, 이래서 이제 비트코인을 채택을 해야 되는데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자고요. 왜 8자리로 비트코인을 쓰게끔 만들었냐? 그리고 이걸 왜 1사토시라고 하냐? 바로 비트코인이 1사토시가 뭐가 돼야 되니까? 1사토시가 1불 시대가 돼야 된다 이거야. 1사토시 1불 시대가 돼야 된다. 자, 그러면은 1사토시가 1불이면은 1비트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얼마가 됐다? 1사토시가 1불이 될 경우에 1비트는 1450억 원이 된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 0.1비트가 우습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여러분들 장난이 아닌 겁니다 지금. 예? 0.001비트 우습게 생각될 수 있는데 장난이 아니라고요. 예. 자,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 여기다가 요걸로 가져오자고요. 1사토시가 1불이 돼야 된다. 예. 그렇게 될 경우에 1비트는 1450억 원이 된다. 예. 여러분들 또 이렇게 하니까 또 어디 저 밖에 나가가지고 아유 내가 판교 가가지고 박한일한테 얘기 들었는데 1비트가 1450억이 된대 이러고 댕기면은 저 욕먹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제 생각이 아니라 누구 생각이다? 예,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렇게 설계한 게 아닌가. 우리가 지금 그냥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었을 때 곱하기 몇 개야? 2100만 개를 하면은 시가총액이 되죠? 그러면 이게 얼마라고? 이렇게 되거든요? 예. 요게 US 달러 전체 시장 규모예요. 예. 요거는 부채를 포함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맞춰 본 거예요. 그냥 테스트로. 예. 예. 시장 규모도 이렇게 일정 부분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보고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테스트 마치 장난처럼 시작했는데 장난이 아닌 거야 지금. 그냥 장난이 아닌 거야. 예. 알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중간에 흔들리지 마시고 꾸준히 비트코인을 모으자. 그러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클라우드 마이닝이다. 왜 클라우드 마이닝이 효율적인 방법이냐면 여러분들 이제 그 과거서부터 이렇게 보면은 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들 대부분이 채굴을 통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예, 여전히 채굴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고요. 예,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트럼프의 아들들, 두 아들들이 최근에 이게 참 좋은 사업이다 보니까 캐나다의 모 회사가 운영하고 있던 거대 채굴장을 사들여가지고 직접 채굴을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예. 그럴 정도로 이제 채굴이 사실 그 비트코인으로 기회를 얻기에 비트코인을 모으기에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트럼프의 아들들처럼 돈이 많지 않잖아. 그러다 보니까 채굴장을 직접 운영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정도의 역량을 가진 회사가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채굴할 수 있도록 컴퓨터를 호스팅 서비스를 해주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회사들을 통해서 호스팅 서비스를 받아가지고 그 컴퓨터 파워를 가지고 채굴을 하는 방식을 클라우드 마이닝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 클라우드 마이닝 방식으로 채굴을 하면은 뭐 여러분들이 얼마를 가지고 있던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을 가지고 그게 크기가 어느 정도가 되든 참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직접 채굴장을 운영하면서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 또한 받을 필요가 없죠. 굉장히 이제는 편안하게 채굴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스트레스. 여러분들이 뭐 이거를 운영하는데 특별히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전문성을 키워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복잡한 막 그런 것들을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장점이 있고요. 뭐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은 뭐냐면 이 회사가 신뢰할 수 있는 회사여야 돼요. 그리고 객관적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회사가 실제 채굴하는 회사냐 이런 것들 들여다봐야겠죠. 최근에 제가 우리나라에 무슨 그 비트코인 채굴을 하는데 막 진짜 막 일반 채굴기보다 더 많이 채굴할 수 있는 뭔가를 자기네들이 개발했다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또 막 저기 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요 자기네들이 개발했다면서 얘기하고 있는 뭔가 이제 채굴을 더 잘 할 수 있는 그거를 개발했다면 지금 날고기는 채굴 업체들이요 너무나 많은데 그 회사들이 바보입니까? 그런 기술을 내비두게? 그죠? 여러분들 지금 블록체인 관련된 컨퍼런스 뭐 이렇게 쫓아다녀 보면요 싹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은 전부 다 채굴과 관련된 회사들입니다. 그 채굴과 관련된 회사들 어떤 회사들도요 비트코인을 자기네들이 더 채굴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들고 나와가지고 하는데 없어요. 월등히 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월등히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여기서 저한테 공부를 충분히 한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가가지고 기웃거리는 분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겁니다. 최근에 미국 정부에서 그 회사를 금지시켰죠. 금지시킨 거 제가 금지된 안내 공문 여러분들한테 팔로우 아이만에 올려드렸죠. 그래서 제가 하지 말아라고는 못하고 참고하시라고 해드렸어요. 여러분들 기분 나쁠까 봐. 참고하십시오. 그거는 제가 겪어봐서 아는데요. 그 회사는 유가증권법을 어겼습니다. 유가증권법을 어기는 것은 자본시장법을 어기는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큰 범죄가 뭔지 알아요? 자본시장법을 어기는 겁니다. 괜히 얽혀가지고 저기 하지 마시고 잘 신중하게 그런 거는 하시기 바라고요. 클라우드 마이닝 회사는요 채굴을 직접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텍사스에 가보면은 채굴장을 직접 운영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아르헨티나에도 우리가 있는데 아르헨티나 걸 텍사스로 다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갔다 왔지만 올해도 갈 계획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때 가서 눈으로 보세요 채굴장을. 그리고 여러분들 바이낸스 풀에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아이마인 풀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그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이제 계산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채굴기 해시량, 그 다음에 그 채굴 기종에 따른 전력 소모량, 그 다음에 수수료, 그 다음에 회사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정교금, 그 다음에 기간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오늘 얼마 정도의 채굴이 되는지 예측을 할 수 있고요. 예측한 만큼 채굴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예측한 만큼 거의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모든 것들이 지금 팩트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 회사 연역이 지금 10년째거든요. 10년째고 클라우드 마이닝 경험만 7년입니다. 그리고 아이마인은 지금 3년이 됐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회사 잘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유지되고 있는 회사는 이 회사 유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회사가 운영되어 오는 기간 중에 2020년 팬데믹, 2021년 중국 규제, 채굴 규제, 2022년 AML 규제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되고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전 세계 업체 중에 95%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거를 충족을 못 시켰기 때문에 또 견디질 못했기 때문에 문을 닫았고요. 살아남은 5%에 속해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런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고 이렇게 온 회사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겠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족한 게 많아요. 아직도.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뭐 전산이 뭐 어쩌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얘기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개선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 회사는 일반 전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크립토 커런시가 연동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 개발을 하고 이렇게 관리하는 그들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게. 아직까지는 좀 과도기에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직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받지는 못하고 있지만 제도화되어 가고 있는 정말 기회가 큰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크라우드 마이닝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모으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심지어 회사에서 채굴 서비스도 제공하지만 여러분들 중에는 채굴만 가지고 비트코인을 모으려고 하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이 회사에서 제공해 주는 서비스가 상품성이 좋다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네. 좋다라고 생각되는데 그 상품을 여러분들이 팔 수 있게끔 해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준다면 어떻겠어요? 좋겠죠? 그렇게 사업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사업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채굴만 하겠다 그러면 채굴만 하세요. 상관없습니다. 원래 일반 고객분들이 있을 테고요.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이 회사에서는 이 회사의 서비스를 가지고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 국내에만 국한해서 뭐 상품을 판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들고 나가가지고 영업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모든 시스템 회사가 도와줍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이거를 사업화해가지고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논의해보시고 이거를 여러분들 사업화 시켜가지고 해보시면 좋겠죠. 그러면 더 빠른 속도로 비트코인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제가 더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저기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만할게요. 자,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요. 질문 혹시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일을 많이 겪어봤잖아요. 카자흐스탄에서도 겪었고, 또 중국에서도 겪었고, 뭐 아르헨티나에서도 뭐 그런 거 같고. 그런데 텍사스에서도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그러려면은 트럼프 아들들이 채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걔네들도 우리하고 똑같은 상황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일이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정기요금은 뭐 그 정책이 바뀔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런데 거기에 뭐 트럼프 아들들이 채굴을 크게 하는 이상 너무 이제 과도한 정책 변화는 무리하게 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미국이 그나마 제일 안전하다. 미국이 제일 안전하다. 그러면 사업을 할 수 없는 나라가 있나요? 지금 현재 아이마인 있습니다. 아이마인 아예 플랫폼 자체가 그 나라에서 열리지 않아요. 어디냐면 미국, 중국, 그리고 이집트 안 됩니다. 그다음에 방글라데시, 그리고 또 아니 방글라데시하고 이집트 금지입니다. 아예 금지하면 안 돼요. 그 나라에서 정해놨어요. 금지예요. 그리고 또 어디더라? 근데 의미 없는 나라들이긴 한데 이란. 뭐 하여튼 그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냥 크게 미국하고 중국은 우리가 안 한다. 오픈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국 욕심들 많이 부리더라고요. 중국. 예. 예. 지금 뭐 굳이 하지 말라는데 여러분들 할 필요 없습니다. 예. 뭐 하려고 마음 먹으면 할 방법은 많아요. 많은데 그 어떻게 하는지 방법도 제가 알려드릴 수는 있지만 제가 알려드리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예. 또 질문 없습니까? 자, 없으면 여러분들 마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